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1801년 나는 방금 새 집주인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는 좋든 싫든 내가 앞으로 사귀지 않으면 안 될 유일한 이웃이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구장이다. 영국 어디에서도 이곳만큼 조용한 곳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나처럼 남과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첫눈에 나와 고독을 나누기에 알맞은 상대같이 보였다. 나의 방문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던 짙은 눈썹 아래 깊숙이 패여있는 그의 검은 두 눈을 보았을 때, 그리고 통성명을 하려고 손을 내밀자 손을 조끼 주머니에 더욱 깊숙이 찔러넣던 것을 보았을 때,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마음이 끌렸는지를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여 보였다. 이번에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새로 새 들어온 로크우드입니다. 제가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빌리겠다고 굳이 고집을 부려 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할 겸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들으니 선생께서 무슨 생각이... 스러시 크로스는 내 집이니까요. 나는 아무도 내게 폐를 끼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어쨌든 들어오시오. 이 들어오시오 라는 말투가 어찌나 퉁명스러웠던지 오히려 썩 꺼져버려 라는 뜻으로 들렸다. 더욱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문설주에 기대선 채 문은 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는 그의 말대로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사귀기 힘들고 무뚝뚝한 사나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타고 간 말이 문짝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겨우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문설주에 잡아맨 고리를 끄르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갈에 깔린 언덕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다 앞마당에 이르러서 그는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조셉, 로크우드 씨의 말을 끌고 가라. 그리고 술 좀 내와. 이처럼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시키는 것을 보니 이 집에는 하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갈길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생울타리도 소에 물어뜯긴 채 그냥 방치되어 있구나 싶었다. 조셉이라는 사람은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이기는 했지만 우람하고 꽤 튼튼해 보였다. 하느님 맙소사. 그는 나에게서 말굽비를 받아주면서 꺼림칙한 물건이라도 본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며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가 하느님을 찾은 것은 소화가 잘 되기를 바라서이지 내가 불쑥 나타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는 아닐 것이라고 억지로 선의의 해석을 해두기로 했다. 폭풍의 언덕, 워서링 하이츠 이란 히스클리프의 저택의 이름이었다. 워서링이란 미친듯이 불어내는 바람을 표현한 이 지방의 독특한 형용사로서 이 집은 지대가 높아 1년 내내 바람이 몰아치는 것이다. 저택의 가장자리에 몇 그루 서 있는 전나무가 한쪽으로 몹시 기울어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메마른 가시나무는 햇볕을 구걸하는 것처럼 가지를 모두 한 곳으로 내뻗고 있었다. 다행히 건축기사는 그런 점을 미리 통찰했던지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았다. 창문은 두꺼운 벽 안쪽 깊숙이 붙어 있었고 모퉁이는 툭 튀어나온 돌로 지탱되어 있었다. 문턱을 넘어서려다가 나는 커다란 현관문 이것저것에 가득히 새겨진 기괴한 조각에 눈을 빼앗겨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문짝 위쪽에 부스러져 가고 있는 괴수 그리핀과 벌거벗은 사내아이들이 무리지어 있는 속에서 1500년이라는 연대와 헤어튼 어언쇼라는 글자를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나는 주인에게서 이 저택의 지난 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었으나 문 앞에서 무뚝뚝하게 서 있는 그의 태도가 썩 물러가든지 아니면 빨리 들어오라는 것 같아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자 대기실도 복도도 없이 대뜸 가족들이 거처하는 거실이 나왔다. 이 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방을 안채라고 부르고 있었다.
보통 부엌과 거실을 겸하고 있는데 이 폭풍의 언덕에서는 부엌은 다른 곳에 있는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안채에서는 사람들의 얘기소리와 그릇이 딸그락거리는 소리 같은 것은 들려왔으나 이 방의 커다란 벽난로 주변에는 음식을 끓이는 주방기구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또 벽의 선반 위에도 구리로 된 스튜 냄비나 노쇠로 만든 국자 따위는 전혀 걸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참나무 찬장 안에는 은으로 된 물주전자와 큰 술잔들이 품위 있게 진열되어 있었고 천장까지 포개져 있는 백낙 같은 큰 접시들이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천장이라고 해도 판자 같은 것은 되어져 있지 않아서 호밀로 만든 빵과 쇠고기, 양고기, 햄 등을 매달았던 부분만 빼놓고는 지붕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벽난로 위에는 여러 가지 낡아 빠진 엽총과 두 자루의 승마용 권총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벽난로에 만들어 붙인 선반 위에는 장식육인지 울긋불긋하게 칠을 한 찻잔 3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끈매끈한 흰 돌이 깔려 있고 등받이가 높은 녹색의 구식 의자가 놓여 있었다. 무겁게 보이는 검은 의자 몇 개가 컴컴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찬장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는 큼직한 갈색 암놈 포인터가 낑낑거리는 강아지들이 둘러싸여 길게 늘어누워 있고 그 외의 개들은 제각기 또 다른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 안의 꾸밈새나 가구들은 북부지방의 농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특별히 기묘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는 없었다. 다부진 얼굴에 반바지를 입고 각반을 차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건장한 다리를 가진 둥근 탁자 위에 맥주잔을 놓고 팔걸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광경은 저녁 식사 후 적당한 시간에 찾아가면 이 구릉지대 5, 6마일 안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그러한 주택이나 생활 양식에는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데가 있었다. 얼굴이 약간 검어서 집시처럼 보이기는 해도 옷차림이나 태도로 보아서는 신사, 적어도 시골 신사와 같은 풍채였다. 아무렇게나 차리고 있어서 어딘지 어설퍼 보이기는 했지만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늠름하고 훌륭한 체구 때문인 듯 했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야비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점도 있었지만 나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무뚝뚝한 것은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이나 미움 같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고 남이 그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니, 이것은 나의 지나친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내 성격을 함부로 그에게 적용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히스클리프가 초면에 손님을 대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내 추측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야말로 좀 별난 것 같다. 너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곧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 그것이 충분히 입증되고 말았던 것이다. 좋은 날씨가 계속된 바닷가에서 한 달가량 지내고 있는 사이에 나는 대단히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 그녀의 자태는 내 눈에 그야말로 천사처럼 비쳤다. 나는 입 밖에 내어서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을 고백한 일은 없었으나 만약 눈이 입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아무리 천치라 하더라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도 내 마음을 알게 되었고 부드러운 눈길을 더할 수 없이 다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오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달팽이처럼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냉정해지고 멀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 순진한 아가씨는 가련하게도 자신의 판단이 착오였다고 생각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어머니를 재촉하여 떠나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남다른 성미 때문에 나는 일부러 냉혹하게 구는 사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말인가는 나 자신만이 알 것이다.
나는 이 집 주인과 마주 앉아 서먹서먹한 침묵의 따분함에서 벗어나려고 한 손으로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다. 이 어미개는 어느새 새끼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발 뒤로 와서 이리처럼 입술을 말아 올리더니 침을 흘리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고는 금세라도 달려들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내가 쓰다듬어 주자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토해내는 듯한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쓸데없이 그놈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오. 히스클리프도 개처럼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듯 고함치며 개가 더 으르렁거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는지 사정없이 냅다 걷어차 버렸다. 이놈은 귀여움을 받은 적이 없소.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히스클리프는 이렇게 말하더니 오른쪽 문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조셉! 조셉은 지하실 속에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뿐 좀처럼 부르며 올라오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자 주인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고 뒤에 남은 나는 영악스럽게 생긴 암캐와 더불어 무서운 얼굴로 나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있는 털복숭이 강아지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잘못하다가 물릴 것 같아 꼼짝 않고 있었는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그들을 조금 놀려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개들을 향하여 눈을 부릅떠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려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만 화분이 되어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미개의 습격을 받았다. 그놈이 나의 무릎을 물려고 달려들었을 때 나는 재빨리 놈을 한 발로 걷어차고 탁자를 잡아 방패로 삼았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방아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어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어린 놈 할 것 없이 5-6마리나 되는 4발 달린 마귀들이 제각기 소굴에서 찢쳐나와 방 가운데로 몰려들어와서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놈이나 모두 나의 발 뒤꿈치와 저고리의 앞자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기다란 부직갱이로 큰 놈의 공격은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으나 다른 놈들의 계속되는 공격에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마침내 크게 소리를 질러 집안 사람들에게 구원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하이는 얄미울 만큼 태어난 모습으로 지하실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난로가에서는 물어뜯고 으르렁거리고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는데도 그들은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부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재빨리 달려와 주었다. 우악스럽게 생긴 여자였는데 치맛자락을 치켜 올리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볼에 벌겋게 단 얼굴로 프라이팬을 치켜들고 뛰어들어왔던 것이다. 그녀가 이 무기를 휘두르며 고함쳐준 덕택으로 마침내 소동은 마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일시에 가라앉았고 주인이 당도했을 때는 그녀만이 폭풍이 지난 뒤에 바다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히스클리프 씨가 나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온갖 학대를 받은 데다 주인의 쌀쌀맞은 말투에 나는 그만 분통을 터뜨렸다. 어떻게 되다니요? 나 원 기가 막혀서. 귀신 들린 돼지 새끼도 당신네 개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건 손님을 호랑이 굴 속에 쳐넣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사람한테 덤벼들지 않소. 낯선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개의 임무니까요. 자, 술이나 한 잔 드시오. 그는 탁자를 제자리에 끌어다 놓고 내 앞에 포도주병을 놓으며 말했다.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물리지는 않았소. 물면 누가 그냥 둔답디까? 히스클리프 씨는 긴장을 풀고 빙그레 웃었다. 자,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로크우드 씨 한 잔 드시오. 우리 집엔 워낙 손님이 찾아오는 법이 없어서 개들도 손님을 어떻게 접대해야 될지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해. 나는 고개를 숙여 담례하고는 잔을 들었다. 기껏해야 개한테 놀란 것뿐인데 언제까지 불쾌한 표정만을 보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우스갯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는 그런 심술궂은 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도 아마 모처럼 세를 내줘도 좋을 만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좋지 않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았다. 그는 대명사와 조동사를 생략하는 간결한 말투로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화제, 즉 내가 은거의 장소로 선택한 저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들이 화제에 올렸던 문제들에 대해 의외로 예리함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일 다시 찾아오리라고 스스로 마음먹을 만큼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로 보아 다시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에 비하면 내가 훨씬 사교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